북한 충성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생명보다도 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 끔찍한 화재 속에서 유황리라는 9살 소녀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불길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김정일의 초상화를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어린 소녀는 이미 유독 가스를 흡입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폐쇄된 나라에서 그녀의 행동은 비극이 아닌 최고의 충성심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70년 넘게 이 나라는 김씨 일가 3대, 창립자 김일성이, 후계자 김정일,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의의 철권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반대 정당이나 세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뉴스부터 이념, 개인 신념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으며 이 나라는 마치 빛없는 밀봉된 상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외부 세계는 진실을 알 길이 없고 오직 연출되고 다듬어진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의 파편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유출된 문서를 통해 세계는 점차 조작된 빛 뒤에 숨겨진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하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에 겨워 현장에서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은 전 세계를 말문 막히게 만들었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주입된 공포의 산물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피닉스는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믿기 힘들지만 절대적 충성과 서늘한 침묵 위에 세워진 왕조의 진짜 얼굴입니다. 북한 권력층 내부, 권력, 편집증, 그리고 조용한 숙청. 북한의 최고위층 관리들이 겉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외줄타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은 목숨을 잃는 대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였던 태영호는 한국으로 망명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양은 그를 횡령, 반역, 간첩행위 등의 중대한 혐의로 비난했지만 태영호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짜 이유는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깊은 환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 고위층에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특권적이고 호화로운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자신과 가족 모두가 철저히 통제되는 세계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념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외곽 지역으로 강제 전출, 강등,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방상 현영철의 사례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는 회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는 본보기로 처형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전임자들보다 더 잔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의 충격적인 죽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한때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여겨졌던 장성택은 2013년 반역, 부패, 도덕적 타락 등의 혐의로 무자비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로 암살된 사건은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조차 권력의 위협이 된다면 가차없이 제거된다는 세계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일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장성택은 과거 당시 중국 주석 후진타오와 은밀히 만나 김정은을 김정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평양 상층부에 전해지자 장성택과 함께 고위 간부 8명이 더 숙청되는 대대적인 처형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정치 쿠데타를 꾸미지 않더라도 김씨 혈통을 지녔으며
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권력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충성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입니다. 불길 속의 여정, 김일성의 등장과 북한 악몽의 시작, 절대 권력이 김일성의 손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수십 년간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부터 이 땅은 이미 깊은 모순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 작지만 동아시아에 위치한 이 반도는 전혀 다른 두 세계의 공존을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로 역동적인 남한과 세뇌와 철권 통치 속에 갇힌 차가운 북한. 이 비극적인 분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격변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은 1909년 일본 제국이 침략을 확대하고 1910년에는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통치 아래에서 조선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노동력과 민족적 자긍심까지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한반도는 해방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과 소련이라는 승전국들이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누며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북쪽은 소련의 영향 아래, 남쪽은 미국의 통제 아래 놓였고 이념의 대립은 곧 전면적인 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이끌 지도자를 찾던 중 중국에서 한길투쟁을 했던 젊은 혁명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1912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김일성은 어린 시절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했고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소련 군함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며 북한의 절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자신의 통치 아래 통일하는 것을 성스러운 사명으로 여겼고 피를 흘리더라도 그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1950년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 준비를 하며 분단 5년이 지나자 김일성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스탈린은 무기 지원을 승인했고 김일성은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조선인 병사 수만 명을 북한 편으로 보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김일성은 7만 5천 명의 핵심 병력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의 병사와 수백 대의 탱크, 항공기로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병력 9만 8천 명에 탱크도 항공기도 없던 남한은 순식간에 밀리며 45일 만에 부산만 남긴 채 대부분을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 미 태평양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전격적으로 실행하면서 전세는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유엔은 군사지원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마오쩌둥은 수십만 명의 중공군을 투입했고 전쟁은 지옥 같은 참호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후 북한은 미군의 폭격으로 약 63만 톤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댐까지 파괴돼 대홍수가 발생했지만 소련의 막대한 지원 덕분에 빠르게 복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한보다도 산업 성장이 빠른 시기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국민에게 자신이 빈곤에서 나라를 일으킨 영웅으로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허상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경제 위기에 빠졌고 수백만 명이 아사한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개혁 대신 김일성은 군사력 강화에만 집착하며 하루 두 끼 운동 같은 공허한 캠페인을 펼쳤고 정작 본인은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구호와 동상 뒤에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끔찍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김일성과 숭배 교리. 한 가문 앞에 무릎 꿇은 전체 국가. 김일성이 남긴 수많은 논란 중 가장 무섭고도 기이한 유산은 그가 주체사상이라는 자신만의 이념체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력갱생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이 사상은 단순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독특한 개인숭배 체제의 기반이 되었고, 이는 김정일과 김정은에게까지 이어지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연쇄적인 피해 숙청 이후 김일성 동상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만든 이념은 그 자신뿐 아니라 김씨 일가 전체를 신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조선의 성모로 불렸고, 형은 혁명투사로, 부인 김정숙은 혁명의 어머니로 칭송받았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은 전 세계 어떤 현대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후 지도자의 자리는 마치 신의 계승처럼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넘어갔고, 정치체제는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종교와도 같은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한 가지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오직 김씨 혈통을 지닌 자만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은 초기에 제거되었고, 국민들에게는 지도자의 혈관에 김일성의 피가 흐르는 한 민족의 정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념이 세뇌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는 모든 교과서, 신문, 공식 문서에 실려 있으며 그의 이름은 줄바꿈 없이 한 줄에 온전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전환 등으로 인해 이름이 나뉘는 경우조차 불경으로 간주됩니다. 북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다니는 학교와 사는 집까지 모두가 수령의 은덕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주요 학교에는 김일선경구실이라는 고급 자재로 지어진 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망영대 고향집에 미니어처까지 만들어 학생들이 관람하며 공부합니다. 김일성의 초상화는 모든 건물에 반드시 걸려 있어야 하며 정해진 높이와 비율로 설치되고 항상 깨끗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헌화를 할 때는 반드시 꽃바구니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화환은 사자에게만 쓰는 것이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 중 무표정하거나 충분히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6개월의 강제노동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속 북한 주민들이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는 모습은 자발적인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연출입니다. 실제로 김정일 생일 전에 꽃이 너무 일찍 피어버렸다는 이유로 정원사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 국민이 지도자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2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왼쪽 가슴, 심장 가까이에 두 지도자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사든 승무원이든 군인이든 모두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두 지도자가 한 번이라도 방문한 모든 장소에는 방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기념판이 세워져 있으며, 북한의 방송은 오락 프로그램, 로맨스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는커녕 오직 지도자를 찬양하는 뉴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선전, 그리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하는 방송만을 내보냅니다. 한때 조선중앙TV는 매주 6분씩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미치광이로 비난하며 한국 대통령을 배신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화질은 여전히 19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력난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하루 방송 시간은 고작 7시간뿐입니다. 북한 젊은 여성들의 뜻밖의 운명. 강인하고 무표정한 이미지의 김정은 뒤에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존재감의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권을 보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고 심지어 희생하기 위해 선택된 이들입니다. 2013년 1월 1일 김정은 부부는 신년 음악회 방송을 통해 전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 뒤에 서 있던 2명의 젊은 여성 경호원이었습니다. 검정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였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언제든지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여성 경호원들로 구성된 특별팀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략정보서비스 NKSIS에 따르면 2009년 중반 김정은은 직접 특별 채용을 지시했습니다. 전국의 23세 이하 여성 200여 명 중에서 90명이 선발되어 고강도 훈련을 받고 그의 개인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복 착용자들이 아닙니다. 정식 장교 계급을 부여받고 북한 내 가장 정예 보안 부대의 일원이 됩니다. 김정은의 관저 내에서 생활하며 그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 중 10명은 특별히 태권도 등 무술을 수련하는 특공무술단에 소속되어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이 여성 경호원들에 대한 신원 조회는 무려 17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개인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출과 교류가 엄격히 통제되며 진정한 휴식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최첨단 무기를 지급받고 군내 최고 대우를 받으며 그 가족들 또한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여성들이 선발되는 용도는 경회만 그치지 않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존재했던 또 하나의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조라 불리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주로 16에서 17세 사이의 미모의 소녀들로 구성되어 북한 권력층의 접대 및 향락을 위해 선발됩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의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에는 비밀리에 무용, 무대 공연,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사적인 기술까지도 훈련받습니다. 이들은 호화로운 연회에 참석하며 공연을 펼치지만 무대 뒤에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임무들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젊은 여성들의 삶 이면에 감춰진 진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체스판 위 조용히 움직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북한 안에서는 여전히 권력과 우상화에 짓눌린 삶이 존재합니다. 겉보기에는 강하고 훈련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어릴 적부터 운명이 정해진 삶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숨기려는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 오직 피닉스 채널에서 함께하세요.